4월은 왜 잔인한가? 엘리엇의 황무지. 오늘 밤 당신의 방은 고요한가요? 창밖에는 4월의 밤 공기가 내려앉아 있고 어쩌면 비가 지나간 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든 길었다면 이 방의 공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불은 그대로 두셔도 좋고 끄셔도 좋습니다. 머리맡에 조명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어둠에게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한 편의 시와 한 권의 철학책입니다. 100년 전 한 남자가 신경쇠약 속에서 써내려간 시 한 편,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한 청년이 코펜하겐의 좁은 골목에서 사유했던 한 권의 책.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시의 첫 문장은 아마 당신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들어는 봤지만 끝까지 읽어본 적은 드문 시. 인용은 되었지만 이해된 적은 거의 없는 문장. 오늘 밤 우리는 그 문장 뒤에 숨어있던 이야기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졸음이 오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듣지 못해도 당신이 잠든 자리에서 끝까지 흘러갈 테니까요. 1장. 오해받은 첫 문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 한 줄은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구 중 하나입니다. 봄이 오는 계절에 누군가는 이 문장을 농담처럼 꺼내고 누군가는 한숨처럼 내뱉습니다. 신문 칼럼에, 수필에, 영화의 대사에 이 한 줄은 100년 동안 쉴 새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다음 구절을 모릅니다. 그 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왜 하필 4월이 잔인하다고 했는지, 시인이 그 뒤에 무엇을 써두었는지. 사람들은 첫 문장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두고 갔습니다. 마치 책의 첫 페이지만 읽고 나머지는 덮어둔 것처럼. 시의 진짜 무게는 그 첫 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첫 줄을 지나서 시인이 우리에게 데려가려 했던 풍경에 있습니다. 그 풍경은 황무지입니다.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더 웨이스트랜드, 우리말로 옮기면 황폐한 땅,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 죽은 것들이 묻혀 있는 땅,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땅. 그런데 이상하지요. 황무지에 왜 4월이 옵니까? 이미 죽은 땅인데 4월이 온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4월이 잔인한 것이라고. 죽은 땅에 봄이 오는 일,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자리에서 무언가가 기어이 올라오는 일, 쉬고 싶은 곳을 봄비가 기어이 흔들어 깨우는 일, 그 모든 것이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 1922년 런던, 무너지던 한 남자.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은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 사람들은 그를 보통 T.S. 엘리엇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 시를 완성한 해는 1922년.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엇은 34살이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로 유학을 왔다가 영국에 눌러앉은 젊은 시인. 그런데 그의 생계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로이즈 은행에서 외국환 업무를 보던 은행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숫자를 다루고 계약서를 읽고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기 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시를 썼습니다. 낮에 그와 밤에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한 은행원, 밤에는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층까지 내려가는 시인. 그 이중의 삶이 그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비비안은 지적이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지만 오래 아팠습니다. 신경질환과 만성 통증, 자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엘리엇은 은행 일을 하면서 아내를 간호했고 가게를 꾸렸고 그 사이사이에 시를 썼습니다. 그 자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지쳤다고 말할 여력조차 없을 때에야 알아차리곤 한다. 1921년 가을, 마침내 그가 쓰러집니다. 의사는 완전한 신경쇠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은행 일에서 물러나고 글 쓰는 책상에서도 물러나고 심지어 아내 곁에서도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갑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의 마르게이트 해변으로, 그 다음에는 스위스 로잔의 한 요양원으로, 호숫가의 작은 방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고 호수를 바라보고 책을 조금 읽고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태에서 그가 쓴 것이 바로 황무지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무너졌을 때, 말도 거의 하지 않던 시기에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게 될 이 시는 한 남자가 가장 무너졌을 때 요양원의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써내려간 문장들입니다. 시의 한 구절에는 직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만 호숫가에 앉아 나는 울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그 한 줄도 문학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통과하고 있던 계절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마음도 함께 깨어나야 한다는 요구,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요구, 다시 살아야 한다는 요구. 겨울 동안은 그냥 누워 있어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봄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4월이 오면 모든 것이 그에게 마를 겁니다. 라일락이 피고 새가 울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이제 당신도 일어나야지. 그 목소리가 가장 잔인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엇이 이 시의 초고를 완성했을 때 원고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보다 2배쯤 길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원고를 친구인 에즈라 파운드에게 보냈습니다. 파운드는 붉은 연필을 들고 원고의 절반 가까이를 과감하게 지워나갔습니다. 엘리엇이 썼던 가장 감정적인 부분들,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 심정을 드러낸 부분들이 그 연필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건조해 보입니다. 감정이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조함 아래에는 지워진 눈물의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볼 문장들은 그 자국 위에 남은 시입니다. 3장, 네 줄 속에 담긴 모든 것.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엘리엇의 원문을 우리말로 천천히 옮겨드리겠습니다. 번역이라기보다는 그가 쓴 문장 아래 흐르던 마음을 우리말의 호흡으로 다시 풀어보는 일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흔들어 깨운다. 짧은 네 줄입니다. 그런데 이 네 줄이 왜 잔인한지를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이라는 말입니다. 1년 12달 중에서 왜 하필 4월이 가장 잔인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계절, 꽃이 피고 햇살이 돌아오고 긴 겨울이 끝나는 계절. 바로 그래서 라고 시인은 답합니다. 바로 그 회복의 강요가, 그 희망의 요구가, 그 이제 좋아질 시간이다라는 선언이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줄,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라일락은 4월에 피는 꽃입니다. 연보라빛의 작은 꽃송이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향기가 진한 꽃. 그런데 시인은 죽은 땅에서 그 라일락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죽은 땅은 쉬는 땅입니다. 더 이상 요구받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4월은 그 땅에게조차 꽃을 피우라고 요구합니다. 땅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땅은 아직 겨울의 잠 속에 있는데 4월은 기어이 꽃을 불러냅니다. 그 꽃은 피어난 순간 아름답지만 그 꽃을 피워내기 위해 땅이 치러야 했던 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줄,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이 구절이 아마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겨울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얼굴,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꿈의 조각, 이제는 놓았다고 믿었던 미련. 그런데 4월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올라옵니다. 따뜻한 공기 한 줄기에 옛사랑이 떠오르고, 어느 거리의 꽃향기에 오래전의 봄이 떠오르고, 창밖의 새소리에 잊었다고 믿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기억이 올라오면 욕망도 따라 올라옵니다. 다시 그 시절로 갈 수는 없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욕망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욕망이 뒤섞이는 자리에 남는 것은 슬픔입니다. 4월은 그 슬픔을 꺼내는 달입니다. 넷째 줄, 잠든 뿌리를 봄비로 흔들어 깨운다. 뿌리는 겨울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땅 아래 어둠 속에서 고요히. 그 잠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오면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땅을 적시고 땅 아래까지 스며들고 잠든 뿌리를 흔듭니다. 뿌리는 깨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난 뿌리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고 줄기로 영양을 보내고 잎을 펼치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뿌리는 지난해의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비는 묻지 않습니다. 준비되었는지, 쉬고 싶은지, 이번에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지, 비는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4월이 잔인한 이유는 4월은 잠들어 있던 것들을 기어이 깨우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쉬고 싶은 자에게는 너무 이른 요구입니다.
4장.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시의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땅을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었고 마른 뿌리들을 작은 목숨으로 먹여 살렸다. 겨울이 따뜻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 구절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겨울을 춥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반대로 말합니다. 왜일까요? 시인이 말하는 따뜻함은 기온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구받지 않는 것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고, 성장하라고 하지 않고,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이 내려 땅을 덮을 때 모든 것이 망각 속에 잠듭니다. 상처도, 기억도, 욕망도. 눈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깨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겨울의 눈을 망각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포개풀 스노우. 눈은 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잊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 후회, 잘못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이별. 그 모든 것들이 겨울 동안에는 눈 아래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망각이 겨울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덧붙입니다. 마른 뿌리들을 작은 목숨으로 먹여 살렸다. 겨울 동안에도 뿌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봄처럼 활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작은 목숨으로.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살지 않아도, 큰 생명을 요구받지 않아도 그저 작은 목숨으로 겨울을 나는 일. 숨이 붙어 있을 정도만, 맥박이 돌고 있을 정도만, 그렇게 한 계절을 건너는 일. 중년을 지나본 사람은 이 말을 압니다. 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무엇을 계획하고 싶지도 않은 시기. 그저 조용히 덮여 있고 싶은 시기. 그때 세상은 말합니다. 기운 내세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그 말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그냥 겨울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조금만 더 늦게 녹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꽃을 피우라고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 한 번만 더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100년 전에 엘리엇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요양원에서 눈 덮인 레만 호수를 바라보며 무엇을 느꼈을지 우리는 이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 겨울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시간. 회복하라는 독촉조차 없는 시간. 그런데 4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5장. 사자의 매장 황무지 첫 번째 노래. 이제 시의 첫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흘려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원제는 사자의 매장 죽은 자들을 묻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한 줄 한 줄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세요. 이 시는 이해하려 애쓰는 시가 아닙니다. 스며들게 두는 시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흔들어 깨운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땅을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었고 마른 뿌리들을 작은 목숨으로 먹여 살렸다. 여름은 뜻밖의 찾아왔다. 소나기와 함께 호숫가로 밀려들었고 우리는 기둥 아래로 몸을 피했다가 햇살이 돌아오자 공원으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1시간을 이야기했다. 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순수한 독일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말했다. 어린 시절 사촌 대공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는 나를 썰매에 태우고 내려갔고 나는 무서워했고 그는 말했다. 말이 꽉 잡아. 그리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산에서는 사람이 자유롭다고 느낀다. 나는 밤이면 책을 읽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어서 시인은 묻습니다. 이 돌무더기에서 무슨 뿌리가 자라날 수 있는가? 이 돌밭에서 무슨 가지가 뻗어나올 수 있는가?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말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다. 너가 아는 것은 다만 부서진 형상들의 무더기뿐. 그곳에서는 해가 내리쬐고 죽은 나무는 그늘을 주지 않으며 귀뚜라미도 위안이 되지 않고 마른 돌 사이에서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오직 이 붉은 바위 아래에만 그늘이 있다. 이 붉은 바위 아래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침이 너의 뒤를 따라 성큼성큼 걷는 것과는 다른 것을, 저녁이 너를 맞으러 일어서는 것과도 다른 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리라. 한 줌의 먼지 속에 깃든 두려움을. 시는 잠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카드점을 치는 한 여자의 방. 그녀의 이름은 마담 소소스트리스. 유럽에서 가장 현명한 점쟁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타로 카드를 뒤집어가며 미래를 읽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심한 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카드들 속에는 물에 빠져 죽은 선원이 있고 세 개의 지팡이를 든 남자가 있고 외눈박이 상인이 있고 바퀴가 있고 빈 카드가 있습니다. 점쟁이는 말합니다. 물을 조심하세요.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이번에는 런던 거리의 풍경입니다. 비현실의 도시, 겨울 새벽의 갈색 안개 아래 사람들이 런던 다리 위로 흘러갔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 나는 죽음이 그토록 많은 이들을 풀어놓았는지 몰랐다. 짧고 드문 한숨들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발 앞을 내려다보며 걸었다. 나는 그 속에서 아는 얼굴을 보았다. 그를 불러 세웠다. 스테슨, 당신 지난해 정원에 심었던 그 시신은 싹이 트기 시작했는가? 올해는 꽃을 피우겠는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서리가 그 잠자리를 흔들어 놓았는가? 여기까지가 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자의 매장. 죽은 자들을 묻는 일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오래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런던 다리 위를 걸어가던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발 앞을 내려다보며 걷던 사람들, 갈색 안개 아래 같은 속도로 말없이 걷던 그 군중. 시인은 그 풍경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토록 많은 이들을 풀어놓았는지 몰랐다. 이 구절이 이 시에서 가장 불안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누가 죽은 사람이고 누가 산 사람인지를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살아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다리를 움직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이 역설적인 진단을 시인은 1922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은 시인이 처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73년 앞서 북해 건너편의 한 작은 나라에서 한 청년이 정확히 같은 얼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들을 시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권의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저자의 이름은 쇠렌 오비의 키르케고르.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오세요. 이 방은 그대로 여기 있을 테니까요. 잠드는 서재 PARTE. 나는 내가 죽은 줄 몰랐다. 키르케고르. 절망에 이름을 붙인 사람. 1부에서 우리는 한 시인을 만났습니다. T.S. 엘리엇. 1922년 스위스의 요양원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써내려간 사람. 그의 시 황무지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런던 다리 위를 말없이 걸어가던 군중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토록 많은 이들을 풀어놓았는지 몰랐다. 시인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이미 죽은 것 같다고 썼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이 역설적인 진단을 시인은 1922년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은 시인이 처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73년 앞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한 청년이 좁은 골목을 매일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끝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 오늘 밤 2부는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드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잠든 자리에서도 계속 흘러갈 테니까요. 1장. 1849년 코펜하겐의 한 책. 1849년 7월 30일 덴마크의 코펜하겐. 한 작은 출판사에서 얇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옵니다.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 부제는 그리스도교적 심리학적 각성을 위한 논술. 저자의 이름은 안티마이너스 클리마쿠스. 그러나 이것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명, 필명이었습니다. 진짜 저자는 쇠렌 오비의 키르케고르. 그때 그의 나이는 36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는 책의 내용이 저자의 권위로 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저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 자체의 내용에 스스로 부딪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이름 뒤에 숨었습니다. 이름 없이 혹은 다른 이름으로 독자 앞에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너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결핵이 아닙니다. 암도 아닙니다. 당시 유럽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던 어떤 신체적 질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육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그것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살아있는 사람을 안에서부터 비워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걷고 일하고 웃고 있어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망과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절망이라고 하면 큰 실패 뒤에 오는 무너짐을 떠올립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절망스럽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건 절망의 가장 눈에 띄는 형태일 뿐이라고. 진짜 무서운 절망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고. 그가 말한 가장 깊은 절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웃고 있으면서 그 웃음 아래 무엇이 식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자신을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절망이었습니다. 엘리엇이 본 런던 다리 위의 군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에 풀어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의 출근길이었고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그리고 키르케고르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명은 영국 런던에서, 또 한 명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3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2장. 큰 지진 한 청년의 삶을 흔들다. 이제 그 철학자의 생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1813년 5월 5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코펜하겐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모던한 북유럽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교회의 첨탑,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가라앉아 있던 우울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카엘 페테르센 키르케고르. 아버지는 유틀란드 반도 서쪽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던 소년. 글을 겨우 읽는 정도의 교육을 받고 맨몸으로 코펜하겐으로 상경해 혼자 힘으로 큰 부를 이룬 자수성가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평생 지우지 못한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12살 무렵의 어느 겨울, 유틀란드의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그 소년은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잿빛 하늘을 향해 하느님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하느님, 자신을 이 황량한 벌판에 혼자 두신 하느님. 그는 주먹을 쥐고 그 하느님을 저주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도시로 내려왔고 상업에 뛰어들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을 일으켰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신이 그 어린 시절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카엘 키르케고르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첫 아내의 하녀였던 여성, 아네룬과 재혼합니다. 그 결혼에서 7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7자녀 중 5이 34살을 넘기지 못하고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혹은 젊은 어른으로. 아버지는 이것이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그 어린 시절에 하느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막내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이 쇠렌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순간을 훗날 자신의 일기에 큰 지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의 삶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두려운 격변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렸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도 34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저주가 자신에게도 내릴 것이라고, 자신도 언젠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이 믿음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는 2가지 중 하나를 할 것입니다. 첫째, 어차피 일찍 죽을 테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살겠다. 둘째, 어차피 일찍 죽을 테니 남은 시간에 모든 것을 걸겠다. 키르케고르는 2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서둘렀습니다. 읽고 쓰고 사유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도둑맞은 사람처럼. 낮에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밤에는 자기 방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장. 레기네 올센이라는 이름. 그녀의 이름은 레기네 올센. 1837년 봄 코펜하겐의 한 사교 모임에서 2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쇠레는 24살, 레기네는 15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내 심장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3년이 지나고 1840년 9월 10일 쇠레는 27, 레기네는 18이었습니다. 2사람은 정식으로 약혼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 시기의 행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방의 어둠을 밀어낸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혼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우울이 그녀에게로 옮겨가지는 않을까? 그녀는 젊고 밝고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인데. 그의 일기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1841년 8월 약혼한 지 11개월 만에 그는 그녀에게 약혼 반지를 돌려보냅니다. 파혼이었습니다. 이 파혼은 그 당시의 코펜하겐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교계에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레기네의 아버지는 쇠렌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제 딸을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레기네 본인도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든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나 쇠렌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파혼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의 우울증이 너무 깊어서, 아버지의 저주가 그녀에게도 옮겨갈까 두려워서, 자신의 사명이 결혼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어서, 아니면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그 자신이 남긴 일기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와 결혼했다면 그녀도 나처럼 우울을 짊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그 무게로부터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인지 비겁함인지 나 자신도 분간할 수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키르케고르는 평생 그 사랑을 자기 안에서 끝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평생 그 사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책의 헌사는 이름 없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쓰여 있었습니다. 저 이름 없는 한 분께. 그 한 분이 누구였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레기네는 그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프리츠 슐레겔이라는 공무원과. 그녀는 서인도 제도 총독이 된 남편을 따라 먼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쇠렌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후에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쇠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파혼 이후 쇠렌은 코펜하겐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1843년 한 해 동안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반복을 한꺼번에 출간합니다. 세 권이 모두 명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철학적 단편과 불안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의 저작은 10년 동안 무려 30권 넘게 이어집니다. 그가 왜 그렇게 쓰는 일에 매달렸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쓰는 일은 그에게 삶의 대체물이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삶,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삶, 아버지의 저주에 쫓기던 살, 그 모든 살아내지 못한 삶을 그는 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 중에서 1849년에 쓰인 한 권이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4장, 세 가지 절망. 이 책에서 그는 절망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오늘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결에 흘려들으셔도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절망은 자기 자신이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깊은 절망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가 오래전에 멈추었습니다. 꿈꾸는 일이, 설레는 일이, 진짜로 기뻐하는 일이, 혹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자신의 것인지를 묻는 일이,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기 때문에 찾지도 않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첫 번째 절망을 가장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믿는다. 세상은 그들을 건전하고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빈 껍데기이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들 자신의 공허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 진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고, 돌봐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이 사실은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들여다보면 무엇인가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을까봐 우리는 바쁜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날카로운 절망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만 그 사람이 되기 싫은 상태에 키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약함의 절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는데,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많은 밤들이 이 자리를 지나갑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과 살고 싶다. 어떤 집을 짓고 싶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원하던 사람이 되지 못했고, 원하던 일을 하지 못했고, 원하던 사람과 살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집도, 원하던 부모의 모습도 모두 어디선가 조금씩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맞는지, 자기 자신이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기분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절망은 기어이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절망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고집의 절망 혹은 악마적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것도 절망이지만 그 반대로 오직 자기 힘만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도 절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완전한 자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뜻대로 살라는 것.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되려는 의지가 오직 자기 힘에만 의존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절망이 된다고. 왜일까요?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키르케고르의 언어로는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눈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청년은 친구와 연인의 눈길 속에서 자기를 다듬습니다. 중년은 자식과 동료의 눈길 속에서 자기를 지탱합니다. 그 모든 눈길들을 필요 없다고 잘라내고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외로운 절망 속에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세 번째 절망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절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나 자신으로 완성되어 있다. 나에게는 누구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을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혼자 서 있으려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절망입니다. 세 가지 절망 중에서 키르케고르가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절망. 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절망일까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키르케고르가 절망에 이름을 붙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3부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엘리엇의 시로 돌아옵니다. 황무지의 마지막에 천둥이 울리며 전했던 세 개의 말. 그리고 시인이 3번 되뇌었던 샨티, 샨티, 샨티. 그 기도가 키르케고르가 평생 찾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호흡을 고르고 오세요. 이 방은 그대로 여기 있을 테니까요. 잠드는 서재 PART 3.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가리켰다. 4월의 밤에 내려앉는 3번의 평안.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자리로 향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T.S. 엘리엇을 만났습니다. 1922년 스위스의 요양원에서 황무지를 써내려간 한 시인. 그는 4월이 가장 잔인하다고 했고 겨울이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쇠렌 키르케고르를 만났습니다. 184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한 청년. 그는 가장 무서운 절망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3부인 오늘 밤은 그 두 사람이 73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같은 자리를 가리켰는지를 마지막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엘리엇이 시를 끝맺으며 3번 되뇌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샨티, 샨티, 샨티.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도 그 기도가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드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잠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흘러갈 테니까요. 1장. 가장 흔한 절망은 모르는 절망. 키르케고르가 말한 3가지 절망 중에서 그가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절망. 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절망일까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픈 줄 알기 때문에 약을 찾고 의사를 찾고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몸이 아직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끝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낼 수 있고 잠시 눕고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혹은 혼자라도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슬픔을 붙잡아 볼 수 있습니다. 왜 슬픈지를 묻고 그 이유에 이름을 붙이고 조금씩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앓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고쳐볼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마저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일어난다. 한 푼도 들지 않고 어떤 소란도 없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자신이 낯설다고 느끼는 그날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이다. 이제 엘리엇의 런던 다리 위의 풍경이 다른 의미로 보이실 겁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 나는 죽음이 그토록 많은 이들을 풀어놓았는지 몰랐다. 저마다 발 앞을 내려다보며 걷던 그 사람들, 짧고 드문 한숨을 내쉬며 걷던 그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황무지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 걷던 다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매일의 출근길이라고, 평범한 겨울 아침이라고,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도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이나 불행을 생각할 여력조차 그 자리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가장 흔한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황무지를 걷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황무지를 걷는 일. 그런데 이 절망에는 한 가지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망이 누군가 그 이름을 말해주는 순간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당신, 지금 조금 지쳐 보여요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 요즘 외로워 보여요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외로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름을 얻은 감정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상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는 감정은 아무리 아파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삶의 3단계. 키르케고르는 절망에 이름을 붙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인간의 삶에는 3개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기쁨을 좇고 아름다움을 좇고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여행, 사랑, 오락, 예술, 맛있는 음식, 새로운 사람들. 이 단계는 청춘의 단계입니다. 매 순간을 강렬하게 살려는 태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새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나쁜 단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충분히 살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결핍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람은 매 순간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아름다움이 지나가면 공허해지고 사랑이 식으면 방향을 잃고 새로운 것이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키르케고르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지만 그 자극이 주는 기쁨은 점점 짧아진다. 처음에는 한 달을 가던 기쁨이 나중에는 하루로 줄고 마침내는 1시간도 가지 않게 된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묘사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매 순간의 감각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자신을 맡깁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업에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은 어른의 단계입니다. 중년의 단계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심미적 단계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의 기쁨에 몰두한다면 윤리적 단계의 사람은 삶 전체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짓고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도 훌륭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평생을 보내고 그것으로 충분히 존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람도 결국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이 벽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은 다 해왔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과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2단계의 사람은 어느 밤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대로 윤리적 단계에 머물러 공허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거나 세 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종교적 단계는 특정한 종교를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거나 성경을 외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종교적 단계는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 앞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자기를 완성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선언을 버리고 나는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무엇인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은 자신의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분은 자기 밖에 있는 무언가, 자신보다 큰 무언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음악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은 사람의 기억일 수도 있고, 손자의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자기 자신 바깥으로 나가는 일. 3장.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가리키다. 이제 엘리엇의 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무지의 마지막에 천둥이 세 개의 단어를 말했지요. 다타주어라. 다야드밤 공감하라. 다며타 절제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황무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희망을 가져라나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주고 공감하고 절제하라는 대단히 관계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다른 존재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느끼는 일, 자신의 충동을 잠시 절제하고 다른 존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 이 세 가지 모두가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종교적 단계의 입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자기 자신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가는 일, 73년의 시간과 부캐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 명의 시인과 한 명의 철학자가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그 계절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방법이 반드시 혼자 힘으로 벌떡 일어서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일, 창문을 열고 이웃의 소리를 듣는 일, 오래전에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치는 일, 손자에게 한 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는 일, 자기 안에만 갇혀있던 마음을 아주 조금만 바깥으로 내어놓는 일, 그것만으로도 절망의 이름이 바뀝니다. 모르는 절망에서 이름을 가진 외로움으로, 그리고 이름을 가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키르케고르가 남긴 또 하나의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절망에 대항하는 방법은 절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절망을 인정하는 것이다. 싸우려고 하면 더 지칩니다. 이기려고 하면 더 지칩니다. 그러나 그래,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절망은 더 이상 정체 모를 괴물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손님이 됩니다. 이름을 가진 손님은 언젠가 돌아갑니다. 정체 모를 괴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4장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으로 키르케고르는 1855년 11월 11일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그가 결국 34을 넘겼고 42까지 살았습니다. 길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고 40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모든 돈을 책을 쓰고 출간하는데 다 썼습니다. 임종 직전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묘비에는 특별한 비문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책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 던진 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1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도착합니다. 엘리엇이 본 런던 다리 위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한 명이 오늘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앓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저 매일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 그러나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절망에서 한 걸음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나도 그런 상태는 아닐까?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본 사람은 더 이상 모르는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절반쯤 치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책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지은 것은 절망이 죽음에 이른다는 경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알면 더 이상 그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설적인 제목을 가졌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나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5장 4월의 밤에 내려앉는 3번의 평안. 이제 창밖을 한번 보세요. 혹은 그대로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4월의 밤이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겁니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4월은 잔인하다고.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잔인함을 느끼는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잔인한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당신 안에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로를 피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4월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무게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인이 시의 끝에 남긴 3번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샨티, 샨티, 샨티. 몸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오늘 밤 그 3번의 평안에 한 가지를 더 얹고 싶습니다. 키르케고르가 평생 찾았던 것. 자기 자신 바깥에서 오는 조용한 받아들임.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도 그 받아들임이 내려앉기를.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당신이 누구에게 기대고 있든 혼자 서 있든, 당신이 오늘 충분히 잘 살았든 그렇지 못했든,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오늘 밤에 당신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불을 끄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4월의 밤 공기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공기는 누군가에게는 설렘이고 누군가에게는 무게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따뜻했다고 느끼는 당신도 100년 전 한 시인이 먼저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절망의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당신도 170년 전 한 청년이 먼저 이름을 붙이려 했던 자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밤도 혼자가 아닙니다. 샨티, 샨티, 샨티. 꿈속에서도 혹은 꿈 없는 잠 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잘 자요. 잠드는 서재였습니다.